출산 후 사흘 만에 퇴원해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던 일본인 산모 하루나. 친구의 전화 한 통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에 가봐. 거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친구가 보낸 사진 한 장을 보는 순간 하루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저런 곳이 존재한다고 남편 겐타는 펄쩍 뛰며 반대했지만 결국 두 사람은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경험한 것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시작된 놀라움. 병원에서 받은 충격적인 대우. 그리고 한 달 뒤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겐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아빠가 되는 법을 배웠어.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일본 엄마들 사이에서 이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고 퍼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진실을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감동의 여정을 함께 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들려주세요. 저는 도쿄 교회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다니고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임신 6개월째에 접어들면서 회사는 출산 휴가를 권했고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전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일이 버거워졌거든요.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집에서 아기용품 카탈로그를 넘기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사오리.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사오리는 첫째를 낳은 지 2년쯤 된 선배 엄마였죠. 전화를 받자마자 사오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흥분된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다녀왔다고 했어요. 남편 회사 일로 서울에 머물렀는데 거기서 놀라운 걸 봤다면서요. 산후조리원이라는 곳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그게 뭔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사오리가 설명하길 출산 후 산모들이 입원해서 2주일에서 한 달 정도 머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호텔 같은 곳인데 전문 간호사들이 아기를 돌봐주고 산모는 오직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요. 식사도 하루 5번씩 제공되고 영양사가 관리한다고 했어요. 저는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 곳이 정말 존재한다고요? 사오리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자기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는데 직접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곧 사진을 보내줄 테니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메시지가 왔어요. 사오리가 보낸 사진들이었습니다. 화면을 넘기면서 저는 점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깨끗하고 따뜻한 조명의 개인실, 아기를 안고 미소 짓는 산모들, 그리고 친절해 보이는 간호사들의 모습. 정말 호텔 같았습니다. 아니, 호텔보다 더 포근해 보였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제가 예약해둔 병원을 떠올렸습니다. 도쿄 시내의 한 산부인과였어요. 평판도 괜찮고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선택했죠. 하지만 그곳의 시스템은 명확했습니다. 출산 후 사흘이면 퇴원. 그 뒤는 혼자였어요. 물론 남편인 겐타가 도와주겠지만 그도 2주일이면 회사에 복귀해야 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오카야마에 계셨어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도쿄까지 오시는 건 무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멀리 홋카이도에 사셨고요. 결국 저는 출산 후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버텨야 했습니다. 아기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수유를 하고 생각만 해도 막막했어요. 사오리가 보낸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산모들의 얼굴에는 여유가 있었어요. 불안하거나 지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해 보였죠. 저는 제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출산 후 사흘 만에 퇴원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아기 울음소리에 허둥대는 모습. 그게 현실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겐타가 퇴근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한국의 산후조리원에 대해 들어본 적 있냐고요. 겐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들어본 적 없다고 했어요. 저는 사오리에게 받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겐타는 사진을 보면서 놀라워했어요. 하지만 곧 현실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되냐고요. 한국까지 가는 항공료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했어요. 게다가 출산은 일본에서 하는 게 안전하지 않겠냐고도 했습니다.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그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렇게 돌봄받는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출산 후에도 쉴 수 있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겐타는 곤히 자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늘 남들이 정해놓은 길을 따라왔어요. 좋은 대학을 가고 안정적인 회사에 취직하고 적당한 나이에 결혼하고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산이라는 건 여성에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몸도 마음도 완전히 바뀌는 경험. 그런데 왜 일본에서는 산모에게 충분한 회복 기간을 주지 않는 걸까요? 왜 사흘 만에 퇴원해서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더 알아보자고요. 한국의 산후조리원이 정말 어떤 곳인지,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일본인도 이용할 수 있는지 제대로 알아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노트북을 켜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산후조리원. 검색 결과가 쏟아졌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정보가 있었습니다. 일본어로 된 리뷰도 있었고 한국어를 번역한 글들도 있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웠습니다. 정말 다른 세상이 있었던 거예요. 출산 후 산모를 돌보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지는 곳. 사회가 시스템이 그 가치를 인정하는 곳.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사오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오리는 기쁜 목소리로 자기가 아는 걸 다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하루나, 이건 정말 내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이 될 거야.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새로운 삶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 삶을 어떻게 시작할지 이제 선택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는 생각보다 많았어요. 블로그, 후기 사이트, 심지어 일본인 산모들이 직접 쓴 체험담까지. 읽으면 읽을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필요한 투자라고요. 하지만 겐타를 설득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정리한 자료들을 프린트해서 식탁에 펼쳐놓았습니다. 겐타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였어요. 그는 식탁 위의 종이들을 보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출산하는 걸 생각해보고 싶다고요. 겐타는 젓가락을 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당황스러움이 읽혔어요. 한국에서 출산한다고요? 그게 정말 안전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의료 수준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다는 기사들. 특히 산부인과 분야는 매우 발달해 있다고 했습니다. 겐타는 여전히 미심쩍은 표정이었지만 자료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가 가장 걱정하는 건 언어 문제였습니다. 우리 둘 다 한국어를 못하는데 의사소통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이미 그것도 알아봤다고 대답했습니다. 서울의 주요 산후조리원들은 일본인 직원이나 통역사가 있었어요. 아니면 영어로도 충분히 소통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겐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비용은 얼마나 되느냐고요. 항공료, 병원비, 조리원 비용, 숙박비까지 다 합치면 만만치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고민됐었어요. 하지만 계산을 해보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어서 엑셀 파일을 보여줬어요. 일본에서 출산하고 개인 도우미를 고용하는 비용과 한국에서 출산하고 조리원을 이용하는 비용을 비교한 표였습니다. 일본에서 출산 후 도우미를 한 달 고용하면 대략 60만 엔 정도였어요. 하루에 2만 엔씩 계산하면 그 정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산후조리에 필요한 식자재비, 아기용품비까지 더하면 70만 엔은 넘었어요. 한국은 어땠을까요? 항공료는 왕복으로 1인당 6만 엔 정도였습니다. 둘이면 12만 엔. 출산 비용은 일본과 비슷하거나 조금 저렴했어요.
그리고 산후조리원은 2주일에 40만 엔 정도였습니다. 한 달이면 60만 엔 정도. 일본의 도우미 비용과 비슷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조리원에서는 식사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어요. 영양사가 관리한 한식 식단이 하루 5번 제공됐습니다. 아기 돌봄도 24시간 전문 간호사가 담당했고요. 일본에서 도우미를 고용해도 받을 수 없는 전문적인 케어였습니다. 겐타는 엑셀 파일을 찬찬히 들여다봤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용 면에서도 한국이 결코 비싸지 않았어요. 오히려 받는 서비스를 생각하면 훨씬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래도 겐타는 망설였어요. 낯선 나라에서 출산한다는 게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저도 그 걱정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각했어요. 일본에서 출산해도 문제는 생길 수 있지 않냐고요. 저는 겐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고 싶다고요. 출산은 여자에게 정말 큰일이잖아요. 몸도 마음도 완전히 바뀌는 경험.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다고 했어요. 출산 후 사흘 만에 퇴원해서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게 정상인가요? 아기는 물론 소중하지만 산모의 건강도 중요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쉬고 회복할 권리가 있지 않느냐고요. 겐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하루나가 그렇게까지 원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음 날 저는 사오리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물어봤어요. 사오리는 자기가 아는 선배를 소개해 줬습니다. 그 선배는 작년에 서울에서 출산했다고 했어요. 일본으로 돌아온 뒤에도 계속 연락하며 지내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선배와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녀의 이름은 유키코였습니다. 첫인상부터 편안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유키코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들려줬습니다. 처음엔 자기도 불안했다고 했어요. 한국어도 못하고 낯선 나라였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가보니 모든 게 체계적이었다고 합니다. 병원 예약부터 조리원 입소까지 모든 과정이 매끄러웠대요. 유키코가 말하길 한국 사람들은 출산을 정말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산모를 돌보는 게 가족만의 일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했어요. 저는 유키코에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느냐고요. 유키코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일본에서 출산했다면 지금처럼 건강하게 회복하지 못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이 거의 굳어졌어요. 이제 겐타를 완전히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겐타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든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보여줬습니다. 비용 비교표, 병원 정보, 조리원 후기, 그리고 유키코의 체험담까지. 겐타는 오랜 시간 동안 그걸 읽었어요. 마침내 겐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알았다고. 한국에 가자고. 하루나가 그렇게 원한다면 자기도 함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모든 준비 과정을 함께 하자고요. 혼자 짊어지지 말고 둘이 함께 알아보고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겐타가 제 마음을 이해해 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았지만 이제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병원 예약, 조리원 예약, 항공권 구매, 숙소 확보.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한국행이 현실이 되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결정이 될 거라는 걸요. 3월의 마지막 주였습니다. 나리타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를 탈 때까지도 저는 긴장을 풀지 못했어요. 겐타가 제 손을 꼭 잡아줬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잘한 선택일까? 낯선 나라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게 현명한 결정일까? 비행기는 2시간 남짓 날아갔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겐타는 옆에서 기내지를 읽고 있었고 저는 뱃속 아기를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곧 새로운 세계가 시작될 거예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공항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표지판은 한글,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적혀 있었어요. 생각보다 친절한 느낌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겐타가 캐리어를 끌고 저는 작은 가방만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배가 많이 나와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거든요. 그때 눈에 띈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임산부 전용 휴게실. 한글 밑에 작은 글씨로 일본어와 영어도 적혀 있었어요. 저는 겐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기 좀 보라고 했어요. 우리는 표지판을 따라 걸어갔어요. 복도 한쪽에 조용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부드러운 조명과 편안한 소파가 보였어요. 벽에는 임산부를 위한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역시 여러 언어로 쓰여 있었고요. 소파에 앉아서 한숨을 돌렸습니다. 비행기에서 오래 앉아 있었더니 허리가 아팠거든요. 겐타가 물을 사오겠다며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혼자 온 게 아니었습니다. 공항 직원이 함께 왔어요. 여성 직원이었는데 유니폼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유창한 일본어로 말을 걸었어요. 임산부시라고 들었다면서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겐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어요. 인천공항에는 임산부를 위한 서비스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필요하면 휠체어도 준비할 수 있고 우선 통과 서비스도 가능하다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직원은 친절하게 공항 지도를 펼쳐 보여줬어요. 화장실 위치, 수유실, 그리고 택시 승강장까지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혹시 곤란한 일이 생기면 연락하라고요. 직원이 나간 뒤 겐타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겐타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에 온 게 잘한 선택 같다고요. 아직 공항에만 도착했을 뿐인데 벌써 이렇게 배려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했어요. 일본의 공항도 깨끗하고 잘 되어 있지만 임산부를 위한 이런 세심한 배려는 처음 봤거든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휴게실에서 30분쯤 쉬고 나서 우리는 밖으로 나왔어요. 사오리의 남편이 예약해준 숙소는 서울 강남에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기로 했어요. 택시를 잡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국제 택시 승강장에는 영어와 일본어가 가능한 택시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일본어 표시가 된 택시에 올라탔어요. 기사님은 중년의 남자였는데 간단한 일본어를 할 수 있었어요. 어디서 오셨냐고 물었고 저는 도쿄에서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출산하러 오셨냐고 물었어요. 요즘 일본 산모들이 많이 온다면서요. 저는 놀라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기사님이 말하길 지난 1년 동안 공항에서 일본인 임산부를 여러 번 태웠다고 했어요. 모두들 한국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택시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높은 빌딩들, 넓은 강, 그리고 오가는 차들. 도쿄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겐타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봤고 저도 그 풍경에 빠져들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강남에 도착했어요. 숙소는 역 근처의 한 빌딩 안에 있었습니다. 단기 렌트 아파트였는데 사오리의 남편이 잘 아는 곳이라고 했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어요. 침대, 작은 주방, 욕실이 딱 필요한 만큼 갖춰져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겐타가 짐을 풀고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오랜 이동으로 피곤했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설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은 근처 편의점에서 간단히 사 먹기로 했어요. 겐타가 나가서 삼각김밥과 컵라면을 사왔습니다. 한국의 편의점 음식을 먹어보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삼각김밥을 뜯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참치와 김의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일본의 주먹밥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달랐습니다. 맛있었어요. 겐타도 컵라면을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다고 했어요.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앉아 저녁을 먹으며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공항에서의 친절한 배려, 택시 기사님의 따뜻한 말, 그리고 이 아늑한 숙소. 모든 게 낯설었지만 동시에 편안했어요.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창밖의 서울은 여전히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라고. 아기와 함께, 겐타와 함께 우리 셋의 이야기가 펼쳐질 거라고요. 겐타가 불을 끄자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낯선 곳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편안했어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고 출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오늘 하루 경험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건 잘한 선택이었다고요. 이곳은 저를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임산부인 저를, 낯선 이방인인 저를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도 저와 같은 마음일까요? 이곳이 낯설지만 따뜻하다고 느낄까요? 저는 작게 속삭였어요. 곧 만나자고. 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건강하게 태어나자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병원에 가는 날이었어요. 사오리가 소개해준 강남의 한 산부인과였습니다. 일본인 산모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다고 했어요. 겐타와 저는 간단히 아침을 먹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병원은 숙소에서 그리 멀지 않았어요. 택시로 1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우리는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병원 건물은 현대적이고 깔끔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입구로 들어서자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로비는 넓고 밝았어요. 대기 의자들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벽에는 산모와 아기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한쪽에는 작은 키즈 공간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장난감과 책들이 놓여 있었어요. 접수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젊은 여성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어눌한 영어로 예약했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유창한 일본어로요. 어서 오세요, 하루나님.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름을 일본어로 정확하게 발음하더라고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어요. 예약 확인했다면서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겐타와 저는 대기실에 앉았어요. 주위에는 다른 산모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한국 사람들 같았지만 간혹 외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모두들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간호사가 나와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역시 일본어였습니다. 우리는 간호사를 따라 진료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병원 안을 관찰했습니다. 벽은 따뜻한 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차가운 흰색이 아니라 부드러운 베이지색이었습니다. 곳곳에 화분도 놓여 있었어요. 병원이라기보다 호텔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의사였어요.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일본어를 할 수 있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옆에는 통역사도 함께 있었어요. 필요하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제게 의자에 앉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임신 경과는 어땠는지, 불편한 건 없었는지, 일본에서 어떤 검사를 받았는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물었어요. 저는 일본에서 가져온 산모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까지의 검사 기록이 다 적혀 있었어요. 선생님은 수첩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읽어내려갔어요. 그리고 초음파 검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간호사가 젤을 배에 바르고 선생님이 기계를 움직였습니다. 화면에 아기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선생님은 화면을 보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아기의 머리 크기, 팔다리 길이, 심장 박동. 모든 걸 천천히 자세하게 말해줬습니다. 통역사가 옆에서 정확하게 통역해줬어요. 저는 화면 속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생명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겐타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선생님이 말했어요. 아기도 어머니도 아주 건강합니다.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물론 일본에서도 건강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달랐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단순히 검사 결과를 알려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저와 아기를 걱정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선생님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은 4월 말쯤이라고 했어요. 자연분만이 가능할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제왕절개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무엇보다 산모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많았어요. 하나씩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산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통증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남편도 분만실에 들어갈 수 있는지. 선생님은 하나하나 친절하게 대답해줬어요. 무통분만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경막에 마취를 하면 통증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요. 겐타도 분만실에 들어가서 함께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우리는 상담실로 이동했어요. 거기서 출산 비용과 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직원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예상 비용을 알려줬어요. 생각보다 합리적이었습니다. 일본과 비교해도 크게 비싸지 않았어요. 오히려 받는 서비스를 생각하면 훨씬 저렴했습니다. 모든 검사비, 입원비, 분만비가 포함된 가격이었어요. 직원은 친절하게 필요한 서류들을 챙겨줬습니다. 출산 준비물 목록, 병원 이용 안내서, 그리고 응급 연락처까지. 모든 게 일본어로 번역되어 있었어요. 병원을 나서는 길, 저는 겐타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정말 다르다고요. 일본의 병원들도 좋지만 이곳은 뭔가 더 특별하다고 했어요. 겐타도 동의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여기서는 환자를 사람으로 대한다고 했어요. 숫자나 케이스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고요. 저도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늘 시간에 쫓기는 느낌이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바빴고 간호사들도 바빴습니다. 진료 시간도 짧았어요. 물론 그들도 최선을 다했지만 뭔가 기계적인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선생님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설명해 줬습니다. 제 질문 하나하나에 정성껏 답해줬어요. 저를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존중해 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나무들이 연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겐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었어요. 서울의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달렸어요. 저는 이 도시의 일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우리는 병원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식당이었어요. 메뉴판에는 사진이 있어서 주문하기 쉬웠습니다. 미역국과 밥을 시켰어요. 음식이 나오자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한 입 떠먹자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겐타도 맛있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보였어요. 이곳에서의 삶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받은 따뜻한 배려를, 선생님의 친절한 설명을, 직원들의 세심한 안내를, 모든 것이 감사했어요. 한국에 오기를 정말 잘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아기를 낳는 게 올바른 선택이었어요.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곧 만나자고. 이 따뜻한 곳에서 건강하게 태어나자고요. 4월 27일 새벽 2시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배가 규칙적으로 아프기 시작했어요. 겐타를 깨웠고 우리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숨을 고르려 애썼어요.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기분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모든 게 신속하게 진행됐어요. 간호사들이 저를 분만실로 안내했습니다. 선생님도 곧 오셨어요. 무통분만을 하기로 했던 대로 마취가 진행됐습니다. 진통은 길었습니다. 6시간 넘게 계속됐어요. 겐타는 내내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땀이 났어요. 저보다 더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오전 8시 40분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작지만 힘찬 목소리였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제 가슴에 올려줬어요. 따뜻하고 보드라웠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겐타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아기를 바라봤어요. 작은 손가락, 작은 발가락.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저는 속삭였어요. 태어나줘서 고맙다고. 병원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기본적인 수유 방법과 아기 돌보는 법을 배웠어요. 간호사들이 친절하게 가르쳐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어요. 3일째 되는 날 산후조리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병원에서 차로 20분 거리였어요. 조리원 직원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기는 특별한 카시트에 조심스럽게 눕혀졌어요. 조리원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호텔처럼 보였어요. 깨끗한 유리문, 잘 가꿔진 정원, 그리고 우아한 간판.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더 좋아 보였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부드러운 음악이 흘렀어요.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셨다고 했어요. 일본어였습니다. 저는 조금 긴장이 풀렸어요. 간단한 등록 절차를 마치고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는 조용하고 깨끗했습니다. 카펫이 깔려 있어서 발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제 방은 503호였습니다. 직원이 카드키로 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포근한 공기가 맞이했어요. 은은한 향기도 났습니다. 라벤더 향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개인실은 넓고 아늑했습니다. 큰 침대가 가운데 있었고 옆에는 아기 침대가 놓여 있었어요. 창가에는 편안한 소파도 있었습니다. 작은 냉장고와 수납장도 갖춰져 있었어요. 욕실도 깨끗했습니다. 넓은 샤워 시설과 깨끗한 세면대, 수건들이 포개져 있었어요. 모든 게 호텔 같았습니다. 아니, 호텔보다 더 편안했어요. 직원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 수유 시간, 간호사 호출 방법. 벽에 붙은 인터폰으로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어요. 24시간 간호사들이 대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아기 돌봄 서비스였어요. 원하면 밤에 아기를 신생아실에 맡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문 간호사들이 돌봐준다고요. 산모는 푹 쉴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엄마인 제가 아기를 맡겨도 되는 걸까요? 직원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산모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엄마가 건강해야 아기도 잘 돌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날 저녁 식사가 방으로 배달됐습니다. 트레이를 열자 김이 모락모락 났어요. 미역국, 흰쌀밥,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 보기만 해도 영양이 가득한 것 같았어요.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했어요. 일본에서 먹어본 미역국과는 달랐습니다. 더 진하고 깊은 맛이었어요.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겐타도 함께 먹었어요. 그도 맛있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식사 후 간호사가 방문했습니다. 아기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몸무게를 재고 체온을 쟀습니다. 모든 게 정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물었습니다. 몸은 괜찮은지, 불편한 곳은 없는지.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사실 출산 후라 몸이 아프긴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편안했어요. 간호사는 산후조리에 대해 설명해 줬습니다.
충분히 쉬고 잘 먹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정했습니다. 아기를 신생아실에 맡기기로요. 처음엔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간호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회복해야 아기도 잘 돌볼 수 있다고요. 아기를 간호사에게 맡겼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수유 시간에 다시 데려오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출산 후 처음으로 푹 잔 것 같았습니다. 아기 울음소리에 깨지 않아도 됐어요. 누군가 아기를 돌봐주고 있다는 안심감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간호사가 아기를 데려왔어요. 수유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기를 안고 젖을 물렸어요. 여전히 서툴렀지만 어제보다는 나았습니다. 아침 식사도 방으로 왔어요. 미역국, 밥, 그리고 신선한 샐러드. 과일도 있었습니다. 모든 게 영양사가 산모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거라고 했어요. 식사 후에는 산후 체조 시간이었습니다. 조리원에 작은 운동실이 있었어요. 전문 강사가 산모들을 위한 가벼운 운동을 가르쳐 줬습니다. 5명 정도의 산모가 함께 했어요. 그 중에는 한국 사람도 있었고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온 산모도 있었어요. 모두 같은 이유로 이곳에 왔습니다. 출산 후 제대로 쉬고 회복하기 위해서요. 운동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심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다시 미역국과 밥 그리고 다양한 반찬들. 하루 5번 식사가 제공된다고 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간식 2번. 오후에는 수유 교육이 있었어요. 전문 간호사가 올바른 수유 자세를 가르쳐 줬습니다. 저만 배우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산모들도 함께 배웠습니다. 서로 경험을 나누고 격려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겐타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낮 동안 근처에서 일을 했어요. 숙소에서 노트북으로 회사 업무를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저녁에는 조리원에 와서 저와 아기를 보는 게 일과였어요.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겐타도 저와 같은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조리원에서는 가족 식사도 제공했습니다. 추가 비용만 내면 됐어요. 식사 후 우리는 소파에 앉아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들렸어요. 평화로웠습니다. 겐타가 말했어요. 이곳에 와서 정말 다행이라고요. 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만약 일본에서 출산했다면 어땠을까요? 사흘 만에 퇴원해서 혼자 모든 걸 감당했어야 했을 거예요. 아기 울음소리에 밤새 깨고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저는 충분히 쉴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아기를 돌봐줬어요.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루 5번 먹었습니다. 몸이 빠르게 회복되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돌봄이란 게 뭔지요. 일본에서는 출산이 끝이었어요. 아기를 낳으면 그걸로 임무 완수. 이제 엄마로서 알아서 하라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출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산모를 돌보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사회가 시스템이 그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엄마로서의 삶을요. 조리원에서의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매일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몸도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겐타는 조금 달랐어요. 그는 여전히 어색해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조리원에 오는 겐타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소파 구석 창가 쪽이었습니다. 거기 앉아서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아기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직접 안아보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이해했어요. 겐타는 처음 아빠가 된 거니까요. 작은 아기가 무서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어요. 그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겐타에게 물었어요. 아기를 안아보지 않겠냐고요. 겐타는 머뭇거렸습니다. 자기가 안으면 아기가 다칠 것 같다고 했어요. 너무 작고 연약해 보인다고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했어요. 아기는 생각보다 튼튼하다고요. 하지만 겐타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다음에 하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 겐타가 돌아간 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아빠들은 어쩌면 이런가 싶었어요. 육아는 엄마의 일이라고 배워왔으니까요. 아빠는 돈을 벌어오는 사람. 아기를 돌보는 건 엄마의 목.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사회였어요. 겐타도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아마 육아에 참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곳 한국은 달라 보였어요. 이틀째 되는 날 복도에서 한국인 아빠를 봤습니다. 젊은 남자였는데 아기를 능숙하게 안고 있었어요. 흔들의자에 앉아 아기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아기는 아빠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부드럽게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아빠와 아기가 하나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다른 장면을 봤어요. 신생아실 앞에 서였습니다. 한 남자가 간호사에게 뭔가 질문하고 있었어요. 기저귀 가는 법을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남자는 진지하게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직접 해보겠다고 했어요. 간호사의 지도 아래 기저귀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어요. 테이프를 빗둘게 붙이기도 하고 아기가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시도했습니다. 간호사는 옆에서 격려했어요. 잘하고 있다고 곧 익숙해질 거라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겐타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아기를 안고 기저귀를 갈고 직접 돌볼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겐타가 왔을 때 저는 복도의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아빠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한다고요. 겐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기도 봤다고 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조리원에서 부모 교육이 있었어요. 아기 돌보는 법을 가르쳐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엄마뿐 아니라 아빠도 참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겐타에게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겐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따라왔습니다. 교육실에는 5쌍의 부부가 있었어요. 모두 신생아를 둔 부모들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앞에 섰어요. 그녀는 경력이 15년이 넘는 베테랑이라고 했습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육아는 엄마만의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빠도 함께 해야 한다고요. 아기에게는 엄마도 필요하지만 아빠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아빠도 배워야 한다고요. 그 말이 겐타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어요. 저는 옆에서 그의 표정이 변하는 걸 봤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얼굴이었어요. 간호사는 실습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기 앉는 법이었어요. 인형을 사용해서 보여줬습니다. 머리를 받쳐야 한다고, 목을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부모들에게 직접 해보라고 했습니다. 한 쌍씩 나와서 연습했어요. 겐타의 차례가 됐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인형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간호사가 자세를 교정해줬어요. 팔각도, 손의 위치, 몸의 균형. 하나하나 알려줬습니다. 겐타는 진지했어요. 간호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연습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다음은 기저귀 갈기였어요. 이것도 인형으로 연습했습니다. 테이프를 붙이는 법, 아기 다리를 드는 법, 깨끗이 닦는 법. 모든 걸 배웠어요. 겐타는 서툴렀습니다. 테이프가 삐뚤게 붙었어요. 간호사가 웃으며 다시 해보라고 했습니다. 겐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시도했습니다. 3번째 시도에서 성공했어요. 마지막은 목욕이었습니다. 이건 실제 아기로는 못하고 인형으로만 배웠어요. 물 온도 확인하는 법, 아기를 물에 넣는 법, 비누칠하는 법. 모든 과정을 익혔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겐타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뭔가 각오가 서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기가 울었어요.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수유를 하려고 아기를 안으려 했어요. 그런데 겐타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가 아기를 안아 올렸어요.
오늘 배운 대로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머리를 받치고 몸을 가까이 당겼어요. 아기는 울음을 멈췄습니다. 겐타는 아기를 안고 흔들의자에 앉았어요. 천천히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는 점점 조용해졌어요. 겐타는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일본 자장가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겐타가 아빠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짜 아빠로요. 그 후로 겐타는 달라졌어요. 매일 저녁 조리원에 오면 직접 아기를 돌봤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트림을 시키고 재웠어요. 서툴렀지만 열심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밤 9시쯤 겐타가 왔습니다. 저는 막 저녁을 먹은 참이었어요. 겐타는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제 훨씬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그는 창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기를 가슴에 안고 바깥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그 옆에 앉았습니다. 겐타가 말했어요. 이 시간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고요한 행복이라고요. 아기를 안고 있는 이 순간이 정말 평화롭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겐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가 속삭였어요. 한국에 와서 아빠가 되는 법을 배웠다고요.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내려다봤어요. 작은 생명이 평화롭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겐타도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 아기를 돌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요. 일본에 있었다면 겐타는 아마 이렇게 변하지 못했을 거예요. 육아는 엄마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겠죠. 하지만 이곳에서 그는 달라졌습니다. 진짜 아빠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조리원에서의 둘째 주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매일 회복되고 있었어요. 몸의 통증도 줄어들었고 수유도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누군가를 떠올리고 있었어요. 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오카야마에 계셨어요. 출산 소식을 전화로 들으셨습니다. 축하한다고 하셨지만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한국에서 혼자 아기를 낳다니 괜찮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여기는 정말 좋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산후조리원이라는 곳에 있는데 모든 게 완벽하다고요. 어머니는 그렇구나 하시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해하지 못하셨다는 걸요. 산후조리원? 그게 뭐냐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출산 후에 호텔 같은 곳에서 쉰다는 게 어머니에게는 낯선 개념이었을 겁니다. 어느 날 오후 조리원 휴게실에 앉아 있었어요. 다른 산모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딸이 출산해서 함께 왔다고 했습니다. 그 여성이 말했어요. 자기 세대는 이런 게 없었다고요. 출산하면 바로 집으로 가서 시어머니 눈치 보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잤대요. 다른 산모가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견디셨냐고요? 여성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견딘 게 아니라 견뎌야 했다고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배웠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도 그랬을 거예요. 저를 낳고 사흘 만에 퇴원하셨겠죠. 그리고 집에서 혼자 모든 걸 감당하셨을 겁니다. 할머니는 함께 살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회사 일로 바빴고요. 어머니는 혼자였을 겁니다. 신생아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밥을 차리고 몸도 마음도 지쳤겠죠. 하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힘들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항상 웃으셨습니다. 딸인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요.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단하셨을지요. 쉬고 싶어도 쉴 수 없었을 거예요. 도움을 청하고 싶어도 청할 곳이 없었겠죠. 그저 혼자서 모든 걸 견뎌야 했을 겁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왜 산모는 쉴 수 없었을까요? 왜 출산 후에도 강한 척해야 했을까요?
그건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여자는 강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특히 엄마가 되면 더욱 강해져야 한다고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세대는 참았습니다. 아파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외로워도 참았어요. 그게 좋은 엄마의 모습이라고 배웠으니까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건 이기적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은 달랐어요. 사회가 산모에게 쉼을 허락했습니다. 아니, 허락이 아니라 권리로 인정했어요. 출산 후 회복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산후조리원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였어요. 나라 전체가 산모의 건강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었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라고 본 거죠. 저는 이곳에서 쉬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회복하는 건 아기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었으니까요. 엄마가 건강해야 아기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보낼 편지였어요. 조리원에서 준 편지지와 펜을 꺼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첫 줄을 썼어요. 엄마, 나도 이제야 당신의 고단함을 이해했어요.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이어서 썼어요. 제가 여기서 경험한 것들을, 느낀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 나갔습니다. 산후조리원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 출산 후 산모를 돌보는 게 당연한 일로 여겨지는 곳이 있다는 것, 저는 여기서 푹 쉬고 잘 먹고 회복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썼어요. 어머니는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하셨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다고요. 어머니는 강한 척 하셨지만 정말로는 힘드셨을 거라고 썼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지만 청할 곳이 없으셨을 거라고요. 그런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도 썼습니다. 다음 세대는 어머니처럼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된다고요. 사회가 변해야 한다고, 일본도 한국처럼 산모를 돌보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편지는 길어졌어요. 3장이 넘어갔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어요. 감사한 마음도 미안한 마음도 다짐하는 마음도 다 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존경합니다. 엄마가 견뎌온 시간들이 저를 있게 했어요. 이제 저도 엄마가 됐습니다. 엄마처럼 강하지는 못하지만 제 방식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지를 접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생각에 울고 있었습니다. 겐타가 옆에서 물었어요. 왜 우냐고요? 저는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겐타는 편지를 읽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자기 어머니를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그의 어머니도 혼자 겐타를 키우셨을 테니까요.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의 어머니를 생각하며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 건 단순히 아기를 낳은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성으로서 저 자신을 다시 태어나게 하고 있었어요. 과거 세대의 여성들은 강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자신을 희생하는 게 미덕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를 겁니다. 저는 저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거라는 걸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기도 행복하다는 걸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 편지를 봉투에 넣어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일본의 어머니께 도착하기까지 며칠 걸릴 거예요. 어머니가 읽으시면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요? 아마 우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미소 지으실지도요. 어떤 반응이든 괜찮았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 뿐이니까요. 저는 조리원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세대의 벽을 넘고 싶다고요. 어머니 세대가 견뎌온 것들을 다음 세대는 견디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요. 그게 제가 여기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여성도 사람이라는 것, 엄마도 쉴 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사회가 더 건강한 사회라는 것이요. 5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조리원에서의 한 달이 지나갔어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흘렀습니다. 오늘은 체크아웃하는 날이었어요. 내일 아침 일찍 공항으로 가야 했습니다.
짐을 싸면서 저는 방 안을 둘러봤어요. 이 공간에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이 침대에서 잠을 잤고 이 소파에서 아기를 안았어요.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던 밤들도 있었죠. 모든 게 추억이 됐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불안함도 점점 편안해지던 순간들도 아기와 함께한 시간들도 한 달이라는 시간이 제 인생에서 특별한 장으로 새겨졌어요. 간호사들이 하나둘 들러서 인사했습니다. 저를 돌봐주던 분들이었어요. 건강하게 돌아가라고 했어요. 아기도 잘 키우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했어요. 수간호사님이 마지막으로 오셨어요. 50대의 다정한 분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저를 세심하게 챙겨주셨죠. 그분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하루나 씨는 정말 열심히 회복했다고요. 이제 훌륭한 엄마가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간신히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배운 것들을 잊지 않겠다고요. 제 자신을 돌보는 법을, 아기를 사랑하는 법을 계속 기억하겠다고 했어요. 수간호사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일본에 돌아가서도 행복하게 살라고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언젠가 또 오고 싶으면 언제든 환영한다고요. 오후 4시쯤 조리원을 나섰습니다. 겐타가 짐을 들고 저는 아기를 안았어요. 로비에서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순간이 감사했어요.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오늘 밤은 거기서 자고 내일 아침 일찍 공항으로 갈 예정이었어요. 차 안에서 아기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익숙해진 서울의 거리였습니다. 한 달 동안 오가던 길들. 이제는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들어버린 풍경이었습니다. 겐타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쉽다고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아쉬웠어요. 이곳에서 더 머물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우리의 일상이 거기 있었으니까요.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어요. 저녁은 겐타가 근처 식당에서 테이크아웃으로 사왔습니다. 한식이었어요. 비빔밥과 된장찌개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지난 한 달을 돌아봤어요. 겐타가 먼저 말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아빠가 되는 법을 배웠다고요. 아기를 안는 법, 기저귀 가는 법, 함께하는 법을 익혔다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일본에 있었다면 몰랐을 거라고 했습니다. 육아가 엄마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아빠도 함께해야 한다는 걸요. 여기서 그걸 배웠다고 했어요. 저도 말했습니다. 저는 나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웠다고요. 엄마가 됐다고 해서 자신을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걸 알았다고 했어요. 오히려 자신을 돌봐야 아기도 잘 돌볼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에 우리와는 달랐어요. 부모가 됐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한 느낌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기에게 수유를 하고 재웠어요. 겐타도 옆에서 도왔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우리는 좋은 팀이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을 바라봤어요. 아침 햇살을 받아 도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 달 전 처음 왔던 곳이에요. 그때는 모든 게 낯설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곳이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면세점을 지나갔어요. 게이트 근처에서 잠시 앉아 쉬었습니다. 겐타가 커피를 사왔어요. 우리는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각자 생각에 잠긴 것 같았어요. 저는 지난 한 달을 떠올렸습니다. 조리원에서의 날들을 만났던 사람들을 배웠던 것들을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일어나 게이트로 향했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을 찾아 앉았어요. 아기는 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활주로로 나가고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륙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인천공항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서울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건물들이, 도로들이, 강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도시에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잠깐 구름 사이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도시. 불빛들이 아침 햇살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곳은 내 두 번째 고향이야. 겐타가 들었는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는 높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서울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배려가, 존중이 모두 기억 속에 새겨졌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지만 제가 배운 것들은 가져갈 거라고요. 나 자신을 돌보는 법을, 겐타와 함께하는 법을, 아기를 사랑하는 법을 모두 간직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할 겁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요. 산후조리원이라는 곳이 있다는 걸, 산모를 돌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릴 거예요. 일본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여성들이 출산 후에도 충분히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가 그걸 인정하고 지원해야 해요. 한국처럼요. 저는 한 시대의 여성으로서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여성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걸, 엄마도 사람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렇게 대우받는 게 당연한 권리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저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좋은 선택을 했다는 자부심. 나 자신을 위해 결정했다는 자부심. 그리고 그 결과로 더 나은 엄마, 더 나은 사람이 됐다는 자부심이요. 아기가 제 품에서 움직였어요. 눈을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맑은 눈동자였어요. 저는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너는 특별한 곳에서 태어났어. 따뜻한 사람들이 너를 환영했지. 그걸 잊지 말자고요. 겐타가 아기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 셋은 이제 가족이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돌보고 함께 성장하는 가족이요.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습니다. 2시간쯤 지나면 도쿄에 도착할 거예요.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항상 서울이 남아있을 거예요. 창밖으로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조리원에서의 마지막 밤이 떠올랐습니다. 창밖의 서울 야경, 반짝이던 불빛들, 그리고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한 이 도시. 모든 게 감사했어요. 눈을 뜨자 겐타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잘 자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꿈을 꿨다고. 서울에서의 꿈을요. 겐타가 웃었습니다.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다고요. 우리가 정말 경험한 일이라고 했어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현실이었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현실이라고요. 비행기는 일본 땅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곧 착륙 안내 방송이 나올 거예요. 우리는 도쿄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변한 모습으로요. 더 나은 부모로, 더 강한 사람으로, 그리고 서로를 더 이해하는 부부로 돌아가는 겁니다. 한국에서의 한 달이 우리를 변화시켰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너머 어딘가에 서울이 있을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도시. 제 두 번째 고향이요. 하루나와 겐타는 서울에서 단순히 아기를 낳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모가 되는 법을,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그리고 여성도 당당히 쉴 권리가 있다는 진실을 배웠어요. 한국의 산후조리 시스템은 산모를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대했고 출산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여겼습니다. 24시간 전문 간호, 하루 5번의 영양 식사, 그리고 아빠도 함께 배우는 육아 교육까지. 이 모든 게 개인의 사치가 아니라 사회의 책임으로 인정받는 나라,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간 하루나는 이제 다른 엄마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여성으로서 얼마나 존중받았는지를요. 서울은 그들의 두 번째 고향이 됐고 그 기억은 평생 가슴속에 남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나눠주세요.